긍정. 말은 종종 현실과 공명한다. 윌 스미스 주연의 영화 행복을 찾아서는 의료기기 판매상인 크리스 가드너가 파산을 당하면서 시작한다. 하루아침에 자동차로 압류당하고 살던 집에서 쫓겨난 그는 영혼마저 잃어버린 듯한 표정으로 빈집을 바라본다. 지갑을 열어 남아있는 돈을 세어보니 21달러 33센트뿐. 그러나 그는 내일에 대한 희망만은 포기하지 않는다. 나는 노숙자일 뿐이지 희망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러던 중 크리스 가드너는 우연한 기회에 투자회사의 인턴 면접에 응시하게 된다. 드디어 면접일. 헐레벌떡 뛰어들어온 그를 바라보는 면접관의 얼굴에 황당하다는 표정이 역력하다. 앞불싸. 노숙자 보호소를 전전한 탓에 제대로 옷을 차려입지 못한 크리스 가드너가 티셔츠 차림으로 면접장에 들어선 것이다. 이봐,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세. 네, 말씀하십시오. 자네가 만약 면접관이라면 와이셔츠도 입지 않은 채 속옷 차림으로 면접장에 나타난 응시자에게 뭐라고 할 텐가? 혹시라도 그 사람을 채용한다면 나중에 회사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어떻게 말해야 하느냐고요? 간단합니다. 그 녀석이 와이셔츠는 입지 않았지만 속옷만큼은 멋진 걸 걸치고 왔어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드너의 마음속에서 꿈틀대다가 입술을 뚫고 뛰쳐나온 긍정의 언어는 면접관의 귀한 마음을 운동장 삼아 쏜살같이 내달렸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었던 그가 말 한마디로 취업에 성공한 것이다. 그는 아들과 함께 노숙자 보호소와 공중 화장실을 전전하며 주식 중개인이 되기 위한 꿈을 키워나간다. 그리고 훗날 자신의 이름을 딴 크리스 가드너 홀딩스 인터내셔널의 최고 경영자가 된다. 살다 보면 크리스 가드너의 사례처럼 긍정적인 말 한마디에 절로 미소를 짓게 되는 순간이 있다. 말에는 분명 모종의 기운이 담긴다. 그 기운은 말 속에 씨앗의 형태로 숨어 있다가 훗날 무럭무럭 자라 나름의 결실로 이어지기도 한다. 말은 오묘하다. 말은 자석과 같다. 말 속에 어떤 기운을 담느냐에 따라 그 말에 온갖 것이 달라붙는다. 스스로 토해낸 말이 미치는 자장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말이 무조건 현실이 될 리 만무하지만 말이 현실과 공명하는 경우는 빈번하다. 말에 두려움이 담겨 있으면 불현듯 공포가 엄습하고 재미가 있으면 눈길을 끌어당긴다. 그뿐이랴. 꿈이 가득하면 종종 가능성이 뒤따라오고 말 한마디에 사랑이 녹아있으면 언젠가 사람이 다가온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이 모두 걸러진 말, 비관론과 염세주의로 똘똘 뭉쳐진 언어만 내뱉는 사람은 사회 관계망 속에서 고립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네트워크 지수라는 개념이 있다. 현대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공존지수라고 부르기도 한다. 흥미로운 점은 지능지수와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이다. 지적 능력이 탁월해도 평소 긍정적인 언어를 구사하지 않는 사람은 이 지수가 현저히 낮게 나타나고 긍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친화력이 뛰어난 이들은 상대적으로 높다. 이 같은 사실은 논어, 자로편에 나오는 일화를 떠올리게 한다. 공자가 섭공이라 부르는 초나라의 심재량과 만나 대화를 나눴다. 심재량은 병법에 능한 군사 전문가이자 정치가였다. 공자와 어렵게 만난 심재량은 나라를 다스리는 비법, 치국에 대한 가르침을 얻고자 했다. 선생님, 백성을 한데 모이게 하려면 어떻게 정치를 해야 합니까? 어떤 기술이 필요합니까? 그러자 공자는 딱 한마디 말만 남긴 채 홀연히 자리를 떠났다. 근자열 원자래라네.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도 모여들게 마련이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심재량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공자가 어스름 속으로 터벅터벅 사라졌다. 공자의 한마디가 심재량의 가슴팍을 파고들어
치국에 대한 기존의 가치관을 뒤흔들었다. 주변 사람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또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새삼 일깨워주는 일화다. 평소 다양한 자리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주고받는다. 좋은 이들이 많지만 인간에 대한 배려를 몸과 마음에서 깨끗이 지운 채 분노와 악의로 빚어진 언어를 날카롭게 휘두르는 이들도 덜어본다. 귀를 의심하게 하는 문장에 마음이 베일 때면 누군가에게 나도 저런 말을 했었던가 하고 되짚어보면서 상대방의 입술을 은밀하게 바라본다. 인간의 입술은 그가 마지막으로 발음한 단어의 형태를 보존한다는 말이 있다. 내 입술에 내 말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무섭고 서늘한 얘기다. 말의 생성과 소멸의 본질이 그러한지 모른다. 폐에서 올라오는 공기는 목구멍과 혀끝을 따라 걷다가 입술이 오므라들고 닫히는 사이를 틈타 밖으로 새어나온다. 내가 빨아들인 공기와 내 안에서 생긴 묘한 파동과 공명이 곧 내 음성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말과 글과 숨결이 지나간 흔적을. 그리고 솔직함과 무례함을 구분하지 못한 채 사는 건 아닌지를. 말이라는 악기를 아름답게 연주하지 않고 오로지 뾰족한 무기로만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를. 둔감. 천천히 반응해야 속도를 따라잡는다. 정신분석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지그문트 프로이트가 치료한 어느 환자의 이야기다. 오스트리아에 한 소녀가 살았다. 미신을 신봉한 그녀의 할머니는 넌 아들로 태어났어야 해. 넌 잘못 태어난 존재야. 20살이 되기 전에 목숨을 잃을지도 몰라. 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소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했으나 할머니의 말은 소녀의 무의식 속에 눌러앉아 깊이 뿌리내렸다. 어른이 되면서 소녀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온몸이 찢어질 듯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했지만 병원에서는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다. 며칠 뒤 그녀는 프로이트 박사를 찾아갔다. 소녀의 육신이 아닌 정신을 한참 동안 들여다본 프로이트가 말했다. 의료진의 판단이 옳다면 당신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입니다. 단지 어릴 적 당신의 마음을 휘감은 할머니의 부정적인 말과 표현 때문에 그렇게 느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타인이 지은 말의 감옥에 갇혀선 안 됩니다. 이제 그곳을 벗어나세요.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칼에 베인 상처는 바로 아물지만 말에 베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는 말은 진리에 가깝다. 숨막히는 세상이다. 정제되지 않은 예리한 말의 파편이 여기저기서 튀어올라 우리의 마음을 긁고 핥힌다. 이같이 난잡한 세상에서 허덕지덕 힘겹게 버티다 보면 헷갈리는 게 있다. 날카로운 언어의 창이 우리를 겨눌 때 촉수를 곤두세우며 예민하게 대응해야 할까? 아니면 외부적 자극에 둔감하게 반응하며 무덤덤하게 임해야 할까? 소설 신라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와타나베 주니치는 이런 고민에 휩싸인 이들에게 둔감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와타나베 주니치는 둔한 감정과 감각이라는 뜻의 둔감에 힘을 뜻하는 역자를 붙인 둔감력이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곰처럼 둔하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본인이 어떤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는지를 자각하고 적절히 둔감하게 대처하면서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둔감력은 무신경이 아닌 복원력에 가깝습니다. 동양의 마키아벨리즘으로 일컬어지는 후흑학에도 비슷한 개념이 등장한다. 청나라 말 사상가 이종호는 동명의 책에서 난세를 평정한 영웅호걸의 특징은 후와 흑으로 집약된다고 했다. 여기서 후는 얼굴이 남보다 두터워 감정을 쉽게 들키지 않음을 뜻한다. 흑은 글자 그대로 검은 것이다.
그냥 검은 게 아니라 타인이 마음을 간파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새까맣다는 의미다. 일부에선 후흑을 뻔뻔함 정도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최근 이를 연구한 학자들은 무디고 둔감한 감정이 지닌 힘 혹은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 큰일을 도모할 수 있는 역량으로 풀이한다. 와타나베 주니치의 주언과 결을 같이 하는 대목이다. 둔감력은 좌절감을 극복하는 마음의 근력 또는 힘을 의미하는 회복 탄력성과 같은 단어와 어감이 묘하게 겹쳐진다. 타인의 말에 쉽게 낙담하지 않고 가벼운 질책에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수하는 신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힘. 그렇게 삶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바로 둔감력이다. 장자 달생편을 보면 목계, 그러니까 나무 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닭 싸움에 심취한 왕이 닭 조련사에게 명령을 하달했다. 세상에서 가장 용맹한 닭을 조련시켜서 내게 보여주게. 몇 달 뒤 조련사는 한가롭게 마당을 노니는 닭을 바라보며 말했다. 바로 이 닭이 폐하께서 찾던 천하무적 닭입니다. 왕은 몇 번씩 눈을 씻고 닭을 바라봤다. 조련사가 가리킨 닭은 겉모습이 형편없었다. 뼈대가 가늘고 살집은 빈약했으며 여느 닭처럼 밥이 파닥거리는 것커녕 꼿꼿하게 고개를 든 채 부동자세로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다. 잔뜩 실망한 왕은 헛기침을 크게 하며 따지듯 물었다. 여보게, 내가 보기에는 그냥 거뭇한 나무 토막 같군. 저런 닭이 어찌 천하무적일 수 있겠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잘 것 없지만 나름의 장점이 있는 닭입니다. 저 닭은 아무리 덩치가 큰 닭이 덤벼도 허점을 보이거나 미동을 하지 않습니다. 쉽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격하던 닭은 제 풀에 지쳐 슬그머니 꼬리를 내립니다. 싸움 자체를 하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해버리는 셈이지요. 어떠한 적이 덤벼도 함부로 버둥거리거나 흔들리지 않는 적절히 둔감하고 의연한 닭 이야기, 목계의 교훈이다. 속도와 빠르기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다. 말도 예외가 아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언어적 순발력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능력으로 간주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난 적절한 의연함을 유지하면서 남보다 유연하게 말하는 목계 같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 오히려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 상대를 먼저 공격하지 않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의 말은 물을 닮았다. 천천히 흐르면서 메마른 대화에 습기를 공급하고 뜨거운 감정을 식혀준다. 언행과 행실의 수기가 깃들었다고 할까? 그런 언어는 내 귀로 쉽게 흘려들어오고 그런 행동은 내 망막에 또렷하게 새겨진다. 무협 영화를 보면 고수는 소리 없이 강하지만 하수는 소란스럽다. 하수는 적을 발견하는 순간 주저없이 칼을 내두른다. 예민하게 반응하지만 애매하게 진격한다. 그러면서 전력을 쉽게 노출하고 늘 싸움에서 패배한다. 무릇 칼은 칼집에 있을 때 위험이 있다. 무작정 꺼내들면 칼의 위력은 줄어든다. 칼의 크기와 날카로움이 뻔히 드러나는 탓이다. 아마 말도 그러할 것이다. 적절한 둔감력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휘두를 때 말의 품격은 더해지며 얼력은 배가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리 호의적이지 않지만 삶은 매번 계속되어야 한다. 일상으로 돌아가려면 사소한 일로 마음이 틀어진 이들과 다시 말을 섞고 몸을 부대끼려면 우린 늘 무언가를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를 제외한 모든 것이 정신없이 바삐 돌아가는 요즘이다. 하지만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서 계속 달릴 수만은 없다.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나만의 속도로 천천히 반응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좋은 의미의 둔감력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시선, 관점의 중심을 기울이는 일. 집 근처에서
이채로운 광경을 목격했다. 17살쯤 돼 보이는 아이가 초저녁에 스파이더맨 복장으로 골목을 활보하고 있었다.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캐릭터 코스프레였다. 꼬마는 선홍색 바탕에 검정 줄무늬가 새겨진 쫄쫄이를 입고는 스파이더맨이 거미줄을 발사하는 장면을 그대로 흉내냈다. 오른손목을 바깥쪽으로 접어대밀며 핫핫 하고 우렁찬 기합을 질렀다. 꼬마의 외침이 골목을 점령했다. 내가 어릴 적에 보자기를 망토처럼 두르고 장독대에서 뛰어내리며 열정적으로 슈퍼맨을 외치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나는 아이 엄마의 말씨에 주목했다. 저녁 먹을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이다. 궁금했다. 좁은 골목길에는 수시로 차가 지나다니고 아이는 여전히 코스프레 놀이 삼매경에 빠져있는 상황. 꼬마의 엄마는 아이의 귓가를 어떤 방식으로 유도할까? 이때 상당수 부모는 그만 놀아 어서 들어와 처럼 직선을 닮은 명령형 문장을 힘차게 내던지거나 배 안 고프니 저녁 먹지 않을래? 식의 곡선을 닮은 청유형 문장을 흘린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전혀 다른 유형의 문장을 동원했다. 그녀는 아들보다 더 우렁찬 목소리로 다음과 같이 외쳤다. 스파이더맨! 무턱대고 거미줄을 쏘면 부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임무 마친 뒤 무사히 귀환하도록? 그녀의 목소리와 몸짓은 영화 배우가 극중 배역에 몰입해 그 인물 자체가 되어 열연하는 메소드 연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만큼 자연스러웠다. 아이는 배우가 대사를 주고받듯이 화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곧 귀환하겠습니다, 오버. 순간 무릎을 쳤다. 역지사지의 정신을 완벽하게 응용한 사례가 아닌가. 교육 전문가들이 이상적인 자녀 지도법으로 꼽는 눈높이 교육의 사례를 거창한 세미나가 아닌 동네 골목에서 발견하다니. 난 그날 저녁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설의 무림 고수를 만난 듯한 희열을 느꼈다. 역지사지. 말 그대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역지사지는 본래 맹자, 이루편에 나오는 역지 즉 개연이라는 표현에서 비롯된 말이다. 내가 만약 당신과 같은 그러한 처지였으면 나 역시 그랬을 것이다 라는 뜻이다. 역지사지가 소통을 위한 전제 조건임은 틀림없지만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주변을 보면 겉으로는 역지사지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를 억지로 사지로 내몰기 위해 전력을 다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들에게 역지사지는 음흉한 속마음을 가리기 위한 허울 좋은 가림막일 뿐이다. 얼마 전 진정한 의미의 역지사지에 대해 곱씹어볼 기회가 있었다. 나는 글을 써내려가는 과정에서 좌우봉원이라는 말을 가슴에 아로새긴다. 주변에서 맞닥뜨리는 사건과 현상 모두가 학문 수양의 원천이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삼라만상 모두가 공부의 자원이다. 진리와 이치를 먼 데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 싶다. 주변을 진득하게 응시하면 어느 순간 진리에게 도달하게 되고 나는 생각한다. 퇴근길에 지하철 3호선에 몸을 실었다. 내 눈길을 잡아 끄는 모자가 있었다. 백발이 성성한 어머니가 아들로 보이는 중년 사내에게 지하철역 이름을 묻고 또 묻는 게 아닌가. 야야, 여기가 무슨 역이냐? 어머니는 눈을 가늘게 뜰고 아들을 쳐다보았는데 눈동자가 또렷하지 않았다.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어느 시점을 떠올리며 회상하는 것처럼 보였다. 얼핏 치매를 앓고 있는 것 같기도 했다. 거듭되는 노모의 질문에 아들이 입을 열었다. 아들은 늙은 어머니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마치 갓 태어난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듯이 생긋 웃으며 답했다. 어머니, 여긴 녹번역인 것 같아요. 참, 기억나세요? 내가 어릴 때 버스만 타면 정류장 이름 알려달라고 귀찮게 굴었잖아요. 그때마다 어머니는 화도 안 내시고
10번, 20번씩 대답해줬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머니는 웃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은 것 같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으로 사내를 바라보면서 느릿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바다처럼 넓고 투명한 미소 앞에서 아들은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은 마음속에서 번져오는 웃음이라기보다 안구 밖으로 터져나오는 눈물을 도로 집어넣기 위한, 슬픔을 참아내기 위한 웃음처럼 보였다. 사내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배어 있었다. 지하철을 내리며 모자의 대화 내용을 곱씹었다. 남들에게는 평범한 광경이었을 테지만 내게는 특별해 보였다. 짐작건대 사내는 버스 정류장 이름을 궁금해하던 자신의 소년 시절과 지하철역을 묻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유사점을 발견했던 것 같다. 그렇게 사내의 기억과 어머니의 행동이 하나로 포개지는 순간 둘 사이의 심리적 거리는 시공간을 뛰어넘어 좁혀졌을 것이다. 사내가 짜증 한번 내지 않은 채 노모의 질문에 웃으며 답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으리라. 모자의 대화가 내 귀를 파고들어 가슴으로 번져올 때 나는 역지사지를 떠올렸다. 아니, 그 한자 성어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아들의 행동이야말로 역지사지의 정수가 아닐까 생각했다. 역지사지를 실천하려면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잠시 벗어나 상대방이 처한 공간과 시간 속으로 걸어 들어가서 조금 다른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 기존의 관점을 내던져 관점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물론 어려운 일이다. 삶은 그러한 것 투성이다.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한다. 관점을 다른 방향으로 급격하게 바꾸는 건 쉽지 않으므로 관점의 중심을 이동해 비스듬히 기울여 봄직하다. 그래야 유관이 아니라 심한을 부릅뜨을 수 있다. 수치로 계량화할 수 없는 것을 포착화할 수 있다. 그렇게 얻은 새로운 시선과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관점을 기울이면 전혀 다른 풍경이 눈에 들어올지 모른다. 아니, 그때 비로소 못 보던 것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